자, 그러면 이제 그 조미수 통상 조약을 볼게요. 조미수 통상 조약은 1882년에 맺어진 조약인데요. 여기 이제 서구 열강과 처음으로 맺어진 통상 조약이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더 덜 불평등한 조약으로 이제 마련돼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는 뭐 간세 자주권 내용도 있고 거중 조정, 그 다음에 흉년의 미국의 수출 금지 뭐 이런 내용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측의 입장은 좀 약간 들어가 있는 입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배경을 보면요, 일본과 러시아의 견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청나라는 이제 이 조미수 통상조약 청나라에서 처음에 주선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그 청나라는 이의지에 입각해가지고 오랑캐 끌어들인다고.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세력 균형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좀 뒤에 얘기했지만 조선 책략의 영향, 그 다음에 청해 알선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조약은 누가 이제 초안을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요. 청나라 이용장이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고 그 당시 슐베트라고 해서 미국 대표가 와가지고는 천진에서 만나가지고 그 당시 청나라의 초안을 보고 도장을 찍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명색이 그 청나라 조선하고 미국 간의 조약이다 보니까 그 뭐냐면天津에서 찍지는 않고요. 다시 자리를 옮겨가지고 제물포에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초안 내용은 그 당시 이용장의 의도가 상당히 많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뭐 1번 보면요. 서로 돕고 거중 조정함으로써 우리의 두터움을 표시한다. 이 거중 조정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거중 조정이라는 말은 이제 뭐냐, 제3국이 분쟁 당사국사에 개입해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하는 일을 이제 거중 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조선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 그 공소동맹으로 해석했어. 우리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뭐냐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외교적 우위의 표시에 불과하다. 수사에 불과하다. 외교적 수사에. 그래서 이때 이제 나중에 을사조약 이후에 고종이 이 조항에 의거해갖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미국이 거절했죠. 그래서 외교적 우위의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처음에 누가 넣냐면 이용장이 넣었어요. 이용장이. 이용장이 왜 이 말을 넣냐면 그 당시 이제 중국이 그 조선을 보호해 줄 때 만약에 중국이 보호해주지 못하면 누가 대신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해서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이걸 보호해주면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의도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 거중 조정 조항을.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이제 눈여볼 게 그 최국 대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최국 대우를 처음으로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최국 대우를 인정하되 타국에 대한 우대가 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미국과도 그 협약을 맺으니 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나중에 조일통상조약 개정에 큰 영향을 줬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치해복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은 치해복권과 관련된 그 불평등 조약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보면 거기 이제 조계지죠. 그래서 이 조계지에서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번을 좀 눈여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은 그 수익 상품의 생필분의 10분의 1, 사치분의 10분의 3. 그래서 간세 자주권 인정해줬다. 간세권 인정해줬다는 거. 물론 이게 자주권이라고 또 말하기는 좀 힘들어. 왜냐면 이거는 협정 간세이기 때문에 서로가 양국 간에 협정을 해갖고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세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과서나 그런 데는 간세 자주권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여기는 없지만 흉년에 한해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불평등하나 나름대로 다른 조약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규정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청나라가 그 당시에 이 조약을 맺었을 때 뭘 요구했냐면 속방조간 사업을 요구했어. 속방조간이 뭐냐면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걸 요구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걸 거절했죠. 그래서 미국은
그 조선을 대등한 국가로 생각하며 국제법상 자주 독립국으로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거부를 했어요, 미국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타협을 받냐면 그 나중에 조선공화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보낸 친서에 그 요 정도 예전부터 청나라는 우리의 그 상국이었고 조선은 속방이었다 정도만 집어넣었지 조약 자체에는 이 속방 조간의 내용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청나라가 이제 수교한 나라가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 나라들 거의 대부분 이 속방 조간의 내용을 그대 집어넣었어요. 그 청나라 요청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이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대리공사를 파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공사가 자기의 일종의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을 대리공사 임명해갖고 파견하는 형식인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미국은 공식적으로 초대공사를 파견해요. 초대공사를. 그러니까 이제 대리공사가 아니라 그 속고 인정하지 않고 한국 조선을 독립국가 인정하는 속고 인정하고 대리공사가 아니라 초대공사를 파견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참 고맙지. 우리는 독립국가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대등하게 인정해서 공사를 파견해줬으니까 대리공사가 아니라. 그래서 조선 정부는 은혜에 보답한다 해서 1883년에 보빙사를 파견하죠. 그리고 박정양을 공사로 파견하죠. 최초로 주미공사로. 그때 이제 중국에서 방해를 해요. 너네들 왜 공사를 파견하냐? 우리가 청나라 공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너 파견하지 마라. 근데 조선 정부가 끝까지 파견하려고 하니까 단서를 놓았죠.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지켜라. 뭐냐면 첫째는 이제 그 미국 공사를 미국 정부를 상대할 때는 꼭 청나라 공사를 같이 끼고 간다. 그리고 그때 미국 공사하고 이제 미국 그 가려고 얘기할 때는 청나라 공사가 상석에 앉는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외교 정책을 정할 때 미국에 가서 어떤 그 의견을 올릴 때는 꼭 누구하고 상의한다? 청나라와 상의한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단서를 했는데 박정양이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 혼자 가서 미국 정부 상대하니까 청나라가 너무 열받은 거죠. 그래서 박정양 잡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조선 정부가 청나라의 압력을 굴복해가지고 박정양을 소환을 해요. 근데 박정양이 이제 지금 가면 얻어맞을 거 뻔하니까 한 6개월 동안 일본에 놀다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다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청나라가 조선이 직접 미국에 공사를 파견한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 예. 그거는요.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럽사제에서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총산민수역 무역장적.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별표 2개 쳐놓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자, 이 조총산민수역 무역장정은 몇 년도에 맺어진 거예요? 1882년 8월달 임오훈련 이후에 맺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그 전문 내용을 보면, 자, 이 산민수역 무역장정은 중국의 속방이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국과 더불어 일제 균점하지 않는다. 자, 일제 균점하는 얘는 다다. 일제 균점하는 건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일제 균점이 뭐예요? 체육 대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일제 균점은 그래서 이제 국제법상 다른 나라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일본이 이제 조선의 차단 의도, 일본이 그 체육 대우 이제 나중에 맺고 이제 그걸 하려고 했으니까 그걸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속국가 그 삼국간에 맺어진 조약이라고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장정이죠, 장정. 원래는 이제 독립된 국가끼리 대등한 국가끼리 맺어지는 국가 명칭이 뭐예요?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국가 속국간에 맺어진 거는 뭐죠? 장정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이제 다른 데도 뭐 장정하지만 엄밀히는 조약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조총 산민 수용 무역 장정이라서 조약이다 부르지 않아요. 이거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2조 보면 조선의 청해 상무위원이 치해법권 인정한다. 치해법권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4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내리 통상권이 있어. 베이징과 한성, 양화진. 양화진이 오늘날 어딜까요? 마포 일대죠? 원래 이 마포는 어떤 곳이냐면, 바닷배가 들어와서 강배로 바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수역 공토의 요지였는데, 거기에 이제 계잔, 그러니까 하모를 쌓아놓고 객상이 유숙하여 장사할 수 있고 무역을 허락하고요.
그 다음에 양국 상민들이 내지치판, 내륙지방의 시장의 상품 운반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고, 근데 문제는 금한다고 해놓고 단서를 다 놨죠. 내지치판이 필요했고 지방과의 허가서를 받아서 팔 수 있다는 내용이야. 이 말은 내지채권을 허용한다는 거야. 왜냐면 이 당시에는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데죠? 청나라가. 그러니까 지방 간의 도장은 형식적인 거고 모든 청나라 상인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지채권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지치판을. 그래서 요걸 이제 얻으려고 이제 뭐냐면 일본 애들이 뭘 얻은 거야. 체육대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대를 얻으니까 일본 애들도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는 무역의 패권이 달라져. 예전에 이제 무역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무역권에는 저는 이제 중개 무역을 했죠. 중간에 한국 상이 끼고, 근데 일본 상인들이 직접 이제 가서 내지를 이제 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중개 무역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껴서 이제 이득을 챙겼던 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상인들이 이제 반발하게 되고 상권 수호 운동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시해법권, 한성과 양화진에서 상점, 창고, 여관 개설권, 그 다음에 내지통상권, 연안무역권, 그 다음에 그 연안해운권 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결과를 보면 내지통상권을 허용함으로써 이제 거주진 무역을 탈피해서 체육대회에 따라 외국 상인들에게 적용된 시장을 개방했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 조약 체계 항의 결정 역할을 해서 조선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반천 감정이 증대됐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상권 수호 운동 있죠?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총 산미 수용 무역장전 결과 이제 어떤 형성이 되냐면 우리나라의 그 무역 관계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그 일본이 거의 독점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청나라가 내지 통상권도 얻고 물론 일본도 얻었지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또 청나라의 지원 아래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장사를 하게 되죠. 통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중이 점점 일본을 쫓아가기 시작해. 그래서 청일전쟁 이전까지 그 비중이 55대 45도 이렇게 쫓아가요. 예. 그래서 청일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잠식한 걸 막기 위한 것도 하나의 경제 배경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127페이지 펴보세요. 127페이지. 자, 127페이지 펴보시면요. 잠깐만요. 아이고. 아, 127페이지 그 2번 문제가 있죠?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면 표는 그 청일 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보이는 변화의 직접적 계기와 그 변화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청나라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일본의 수입은 상당히 줄어들죠. 이거는 무슨 조약 때문에 그래요? 삼민수용 무역장정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삼민수용 무역장정의 결과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일본이 청나라 이제 그 일본 간의 어떤 그 패권 다툼 때문에 일본이 좀 약간 밀리니까 무슨 전쟁을 이제 발생시킨 거죠? 청일전쟁. 이렇게 이제 연결되면 보시면 되고. 자, 3번은 이제 보면 다음 자료는 조선의 청일 간의 무역의 비교다. 자, 청일과의 무역의 비율이 자료와 같이 변화된 배경된 조약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조선 정부의 상업정책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뭐 조총 삼민수용 무역장정 관련된 거예요. 이 표는 이제 임오군란부터 해서 청일전쟁까지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데 요때 이제 상업정책들 쓰면 좀 약간 강범해요. 그래서 이게 명확한 답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찾아봤는데 해상공고를 폐지하고 상리고를 설치하고 해상공고, 상리고 내가 거기서 그만 했는데 그 다음에 상무회의소 같은 각종 상해사를 설치하고 방공령을 공포하고 간세권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각국의 이제 조약 체결 상황을 볼게요. 자, 미국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조선 정부는 이제 청나라의 주선이나 독자적으로 이제 수교를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과 이제 수교를 했는데 조선은 이제 외세를 이용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세력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서 열과 함께 서로 경쟁을 유도했어요. 정통적인 무슨 전법이죠? EJ. 그래서 이제 조선은 세력 균형 정책을 통해서 뭐냐면 이걸 이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균점의 원칙을 또 내세우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려면 서양 열강들이 뭐예요? 이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권을 다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가파천 이후에 그 뭐냐면 러시아 압력 때문에 이권이 나가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론 압력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 갖게 해가지고 서로가 이해관계 얽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 세력 균형을 유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나라가 이제 국제사회 영향력 가시와 조선에 둘러싸고 열강대 세력 균형 목적으로 조약을 중지했다. 단 러시아는 제의시켰죠. 러시아를 왜 제의시켰어요? 그거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 경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수교를 했어. 독자적인 수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멜렌도프의 주소는 러시아가 이제 그 수교를 했는데 이 멜렌도프도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청나라의 고문이지만 청나라와 다른 외교적인 방향을 또 행보를 펼쳐요. 그래서 청나라 이해를 이제 이해하고 좀 먼 그런 행동하고 특히 러시아하고 좀 친해요. 그래서 나중에 잘리거든요. 이 사람이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와 수교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천주교 포공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이제 인정해달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뭐냐면 좀 다툼이 있었어요. 예. 조선 정부하고 그게 결국에는 1886년에 그 프랑스가 이제 천주교 수교를 허용한다 해놓고는 그냥 문을 열어버린 거야.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108페이지 펴보세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15번 문제. 자, 다음은 밑줄친 외교장각에 보관된 위계가 무엇인지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병인 양유를 익힌 실증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 외교장각의 근데 주요 내용이 어담용 의계죠. 뭐 어담용 의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담용 의계가 주요 문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프랑스 병인 양유를 익힌 실증 이유. 이거는 조선과 통상을 요구한 거야. 명목적으로는 이제 카톨릭 그 신부를 죽였다. 그 이유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구나. 통상 요구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 정책을 할 때 종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잠깐만요. 이게 초점이 갑자기 안 맞지? 어저께 제가 그 카메라가 그 캠코더 처음 하고 있어갖고 이게 초점이 계속 안 맞아 흐릿흐릿해가지고 자 하여튼 결국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문화적 제국주의 갖고 이제 이런 카톨릭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카톨릭을 문제로 핑계 삼아갖고 남의 나라를 공격해서 이제 약탈하고 식민지 삼는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죠. 이런 연장선상에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그 110페이지 펴보세요. 110페이지 22번 문제. 자, 가에 들어갈 제도의 명칭과 내용을 각각 말해보시오.
이거는 이제 박재영의 근세 조선 정감이라는 책인데, 근래에 와서 모두 사족이란 자는 모두 심포를 바치지 않고 그 모자르는 액수를 평민에 부과하여 보충하고 있다. 자, 대원군은 액수를 수정하고자 뭐라는 법을 제정했다. 자, 이 심포라는 건 뭐죠? 군포의 의미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법은 동포, 예, 동포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동포라는 것은 이제 마을마다 할당량을 정해 양반도 군포를 얘기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양반들이 너무 그 반발이 크니까 뭘로 바꿨다고 했죠? 호포제로 바꿨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 15번 문제 볼까요? 이건 아까 참 했죠. 잠깐만요. 또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자, 107페이지 펴보세요.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1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밑줄 친 내용을 조선과 미국은 각각 어떻게 해석했는지 말해보고 이 조약에서 최초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두 가지를 쓰시오. 단 예문 내용체. 그리고 이 조약 체결 때 중국이 미국에게 요구한 내용이 명칭을 쓰고 후에 이 조약의 영향으로 조선과 일본 간에 맺어진 조약이 뭔지 쓰시오. 이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거중 조정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자, 여기에서 이제 조선 측에서는 공수동맹, 군사동맹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고, 그런데 이에 미국 측은 외교적인 우위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자, 조약 내용은 체육조약하고 간세권 성적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내용의 명칭은 이제 아까 속방조간, 속방조회. 그래서 그 조약의 청나라가 종주국이라는 걸 명시하는 거야. 예. 근데 미국이 거절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맺어진 조약은 개정된 조율통상조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 번 문제야? 108번 문제 펴볼게요. 16번. 다음은 청가 상미 수용 운영 장정의 내용이다. 이 조약을 통해 청이 얻게 된 경제 권리를 두 가지 말해보시오. 단 예문에 있는 내용체. 그래서 그 예문의 내용 제외하고는 이제 서울과 양화진의 상정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과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 112페이지 2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조약을 통해서 청이 조선으로부터 처음 얻게 된 권한 두 가지, 그리고 밑줄티 내용이 의미한 바를 쓰시오. 앞에 이제 내용은 이제 동일한 거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했던 거 뭐예요? 의미는 각 조약에게 부여된 모든 균종 예외는 다르다. 이거 뭘 인정하지 않다는 거야? 체육 대우를 인정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근대적 개혁 추진과 위전척사 운동을 보자. 여기에서는 이제 개화 세력의 대두, 그 다음에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그 반대쪽에 있었던 이제 위전척사 운동 관련된 내용들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개화 세력 대두 이제 부분을 보면, 그 시초가 이제 보였던 것은 이제 언제 때는 18세기 후반 때죠. 그래서 이제 18세기 후반 때, 그 당시 이제 북학사상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박지원, 홍대영, 박재가, 이덕무, 그러다가 1860년대 통상계열론자에 등장하는데, 보통 통상계열론자의 3대 비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비조를 들자면 누굴까요? 오경석, 유은기, 박규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오경석, 유은기, 박규수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선두주자는 오경석이에요. 이 오경석이 역관 출신이죠. 그래서 이 오경석이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영항지단이라든지 해국도지라든지 이런 것들 북경에 구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뭐냐면 유은기에게 넘겨주고, 유은기는 의사인데 그걸 이제 또 박규수, 양반 출신 박규수도 같이 동참을 시키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 유은기죠. 유대치라고 또 하죠. 예, 뭐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해국도지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오경서, 박교수, 유흥기인데 문제는 이제 오경서, 유흥기는 중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분제사에서는 중인들이 양반들, 자제들 직접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누굴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냐면 박교수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어요. 박교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지원의 손자죠. 그래가지고 이 박교수 사랑방에서 그 당시 이제 양반 자제들 불러서 이제 근대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지 문물들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박교수 사랑방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괴화파를 형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한 그 괴화파들이 이제 1870년대 김옥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충의계를 형성하고요. 그런데 이제 1880년대 들어오면서 그 당시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입장과 계화 속도 차이로 해갖고 뭐와 뭘로 나눠지게 되죠? 온건계화파와 급진계화파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온건계화파하고 이제 급진계화파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 온건계화파 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동도서기와 관련돼 갖고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이제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그 표를 보세요. 온건계화파하고 급진계화파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자, 온건계화파, 급진계화파가 나눠진 계기가 됐던 것이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해지니까 청나라의 어떤 그 입장 차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계화 속도 차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등등 해갖고 이제 온건계화파와 급진계화파가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온건계화파를 사대당이라고 하고요. 중국 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급진계화파를 계화당이라고 했어요. 주요 인물은 이제 그 민씨 정권과 관련돼 있는 김홍직, 김용식, 어융줌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옥균, 박용호, 홍영식, 서강법, 서재필이 급진계화파죠. 대개 이제 온건계화파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요. 40대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급진계화파는 대개 20, 30대 정도 젊은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개혁 모델을 보면요. 자, 온건계화파는 청의 양무운동이에요. 양무운동. 그래서 이제 양무운동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체서형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 동도서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동도서기의 뜻이 뭐예요? 동양의 돈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근데 이제 그 급진계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서 이 사람은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메이지 유신처럼 서양의 사상 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뭐냐면 급진적 개혁을 추구했죠. 정치적 입장에서 친청 4대 정책을 추구한 데만 해서 급진계화파는 청해 간섭과 정부 4대 정책 불만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친하게 되냐면 일본하고 친하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화의 의미도 다르죠. 조선이 이미 계화된 나라예요. 뭘 통해서? 성리학을 통해서 계화된 나라죠. 유교에 의해서. 근데 급진계화파 입장은 계화는 아직 안 됐어. 왜냐면 조선은 이제 야만 상태 벗어나기 위해서 서양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나중에 일본사 할 때 얘기하겠지만 문명 계화론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 계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양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런 논리와 이제 비슷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교론 및 계화 속도를 보면 먼저 계화 속도를 이제 볼게요. 온건계화파는 이제 너무 빨리 받아들일 경우에는 서양 열강대 침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점진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런데 이제 그 급진계화파 오히려 뭐냐면 신중한 계화 정책이 외세를 간섭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간섭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에 또 외교론을 이제 보면 되게 이제 그 급진계화파는 당연히 청해 종속에 벗어나서 독립국이 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온건계화파들은 양절체제 외교론을 주장하거든요. 이 양절체제 외교는 뭐냐면 종전에 이제 4대 외교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그 근대적 외교를 같이 절충시킨 거야. 이걸 이제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그 주장했던 거고 되게 온건계화파들이 이제 그 입장과 거의 비슷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청나라와 그 조선의 이제 관계를 보면 청나라 다른 나라 관계 보면 이게 안 보이네. 네. 자, 청나라하고 서양과 일본의 관계는 뭐죠? 평등하죠, 형식적으로. 예. 그리고 조선은 서양과 일본의 관계에서 또 평등해.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관계예요? 근대적 외교 관계죠. 근대적 외교 관계.
근대적 외교 관계인데 또 한편의 외교 관계가 있어. 또 한편. 자, 여기 보면 청나라하고 조선은 평등하지 않아. 평등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청나라는 조선보다 뭐죠? 우위에 있죠. 자, 이거는 근대적 외교 관계가 아니라 무슨 외교 관계? 이거는 사대적 외교 관계죠. 정통적 사대적 외교 관계. 근데 이게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양면적인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근대적 외교 관계와 그 다음에 그 사대적 외교 관계가 같이 지니고 있는 거.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6.1준이 양절 체제 외교론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양절 체제 외교는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조선 지배층들이 좀 착각한 게 뭐냐면 이모군란 이전까지는 그게 됐어. 이모군란 이전까지는 청나라가 뭐 자주에 나가기 때문에 조선이 자주에 나가기 때문에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이 통했죠.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가 태도가 바뀌어져. 그래서 예전에 4대 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하는데 이 4대 관계가 질적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때 이모군란 이후에는 군대도 주둔하고 내정 간섭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어떤 제국주의 정책들을 이제 변모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민씨 정권이 그거에 대해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걸 이제 4대 관계로만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점점 민씨 정권도 깨닫게 돼요. 언제부터? 갑신전변 이후부터. 그래서 이 갑신전변 이후부터는 이제는 민씨 정권이 이제 청나라와 거리를 멀게 하면서 뭐죠? 누구하고 접근해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접근하잖아요. 예. 하여튼 이런 관계는 이제 요구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외교론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급진개화파하고 이제 온건개화파의 차이점이 있었다. 자, 그러면 온건개화파를 이제 볼게요. 온건개화파는 이제 4대당, 그 다음에 이제 수구당, 동도서기당,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이들이 내세웠던 이제 그것은 전진적인 개혁, 추구죠. 그래서, 동도, 상강오존, 이런 것들은 하늘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도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린민국, 성박이나 농기구 이런 것들은 기구이기 때문에 서양권을 받아들이자. 이런 것이 동도서기론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군신, 부자, 부부, 부모, 장유 원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고불변의 이치다. 이건 건들 수 없고 이건 도라는 거죠. 그런데 배, 수레, 무기, 농기구 이런 것들은 백성을 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기다. 기는 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도서기론이 나왔는데 법과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고 서양에 발달된 그 과학기술과 삼공업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자강을 해서 스스로 그 심을 키워서 서양 침략을 극복하자. 이런 것들이 정부 개화 정책 추진의 어떤 바탕이 됐다. 그래서 구한말 이후에 근대화 개혁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뭐예요? 동도서기예요. 그래서 이 동도서기에 입각해갖고 새로운 문물과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인물은 아까 김홍지, 김용식, 뭐 민영이, 각기다 등등등등등 여러 명인데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유길준이라는 인물이죠. 유길준. 예. 이 유길준이라는 인물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뒤에 보빙사에 참여해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11페이지 펴보세요.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 보면 이제 그 사진이 보이죠. 거기에 이제 보빙사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길준 찾으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근현대사 시간 때 몇 번 했는데 제일 못생긴 얘 찾으면 돼요. 금방 나오죠? 제일 못생긴 얘.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 위에 외국 선교사 옆에 거기 이제 그 왼쪽에서 그 옆에 보면 양복 입은 사람 있죠? 양복 입은. 그 사람이 1번인 그 통역관이야. 이 사람 잘생겼으니까 건너뛰고 그 옆에 뭐냐면 유길준 모습이 보이죠? 제일 못생겼어, 딱 봐도. 예. 근데 생긴 거 가지고 이제 못한 건 아니고요, 제가. 유길이 못생겼지만 똑똑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이 보빙사 갔다가, 그 보빙사 갔으면 기국을 해야 되는데 기국 안 하고 그냥 눌러 앉아요. 미국에서 공부를 해. 그래서 이제 거기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씨 정권에서 보빙사, 그 예전에 유길준이 그 김옥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고 있으니까 얘를 의심한 거죠. 같은 무리로. 귀국해라. 그러니까 이제 6.27 안 갈 수도 없어. 왜냐면 안 갔다가는 잘못하면 뭐 돈줄 끊기고 자기 일가 친척도 완전 3조이 벌하잖아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다시 이제 우리나라 돌아오게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더라도 한번 여행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다냐면 미국에서 일본으로 간 게 아니라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서 러시아 거쳐갖고 일본을 거쳐 다시 와.
그래갖고 세계 일주를 한번 한 거죠. 세계 일주를. 그래서 그걸 이제 딱 도착을 하니까 이제 잡혀 들어간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 고종이 이제 6일준에 대해서 좀 아꼈어요. 아끼는 마음 때문에 얘 살려두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일단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거의 6일준 자퇴연금을 시킨 거야. 자퇴연금. 몇 년 동안. 그래서 자퇴연금을 시키는 동안 이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뭘 했냐면 그때 이제 서유건문을 쓰게 된 거예요. 서유건문.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쓰고 자기가 이제 여행했던 거를 다 적은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중립파론도 내세우고, 예. 그래서 문제인데, 그 6.26주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이 사람이 참 급진개합하고 할 수도 없고, 온건개합해서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그 서유건문을 보면, 제일 이상적인 제도를 뭐라고 하냐, 입헌군주제라고 해요. 입헌군주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입헌군주제 지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입헌군주제 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유의 전제군주가 맞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래갖고, 서유건문은 입헌군주제 주장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지향할 점이고, 우리는 아직 전제군주제고, 다만 입헌군주제 요소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보면 되게 어느 쪽으로 분류하냐면, 온건개합파 쪽으로 좀 분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나중에 을미개혁 때 또 일본에 또 줄을 대고 그러다가 하고 나중에 근데 또 마지막에 또 일본에서 이제 한일 병탄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뭐냐면 수고했다고 그 남작인가 그 자작인가 저기 기족치를 줘요. 근데 딱 거부를 해요. 나 못 받겠다. 그래갖고 뭐 친일파도 아니야. 그래서 아주 예민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이게 유기주의나 사람인데 되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딱 분류할 때 급진보다는 온건으로 이렇게 속한다고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예. 자, 하여튼 거기에 이제 6.26주의라는 내용을 아까 얘기했죠. 6.26주의에 썼던 서유견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국학모 홍용채로서 그 최초로 썼죠. 국학모 홍용채는 유명하죠. 국문하고 한문을 같이 쓰였던 홍용채에 썼던 최종적 단행본으로서 업무일치를 주장한 구의 문체 영향에 큰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갑신정변까지 급진개혁파의 성격되었으나 이후에 점진적 개량주의를 변신했고 그 다음에 한성승부에서 주식을 받아가고 사장을 선출하는 등 그 사장 소출 소개 등 그러니까 한성승부에서 주식 받음이 사장 그 선출 등을 소개했고 근대적 산업체제와 회사제도를 도입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급진개혁파가 있는데 급진개혁파는 아까 이제 독립당 개혁파 범법 자강론이라는데 이 범법 자강론은 왜 그러냐면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자는 거야. 기술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도 서양의 걸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신분제 사회 개혁론을 주장해서 이제 양반 신분제도를 폐지한다.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김옥균, 박용호, 뭐 서강범, 홍영식 그런 사람들 누구냐면 노동 집권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지금 금수저도 어떻게 하든 기득권 지키려고 하죠. 근데 얘네들은 자신이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제 폐지하자, 과거제도 폐지하자. 그래서 갑신정변 쿠데타까지 일으켰어. 그래서 대단해. 그거는. 예.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뭔가 사회를 개혁할 그 순수함은 인정을 할 만해요. 그거는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외교도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청해 종속을 벗어나서 만구의 일원으로 조선의 독립적 위치를 이제 자유롭게 하려고 했고 메이지 유신을 본받았죠. 문명기라는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제도, 문물을 수용하고 일본부터 차관을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김옥균 같은 인물은 그 일본의 후쿠자 유키치와 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저 3차 수신사나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후쿠자 유키치 찾아보고 그 이제 또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갑신정변 실패하고 나서 후쿠자 유키치가 이제 한국에 대한 미련이 이제 탁 버렸죠. 예전엔 한국과 연합해가지고 조선과 연합해서 뭔가 서양에 물리치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갑신정변 이후에는 완전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이제 한국을 버리자. 그래서 이 조선이나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서양이 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건 이제 일본사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서 타라 입국론 같은 걸 주장을 하죠. 자, 하여튼 김옥균, 박용호, 호경식, 서강복, 서재필, 윤치호 같은 양반 청년 중심, 노동 명문가 출신들로 구성이 됐다는 것. 그 외에도 이제 유은기라든지 이동인, 그 다음에 윤상호, 뭐 이창규 같은 다양한 출신도 구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박용호 같은 사람은 이제 한상군의 경찰고를 설치하고 신식 경찰 제도를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신식 군대의 양성을 하려고 했고, 한성승보 또 간행을 했죠. 한성승보는 국가가 발행한 신문이지만 이게 이제 초창기 때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발행을 했고,
한성 승보는 급진계합파들이 이제 주도를 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불타 없어지죠. 그다가 한성 주보로 이름을 바뀌고, 근데 이거 온건계합파들이 이제 한 거고요. 그 뒤에. 그 다음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 이제 갔다 왔더니 우편 제도가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우편 제도를 실시하자고 우정국을 만들고, 근데 우정국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우정국 개국연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갑신전면이. 그래서 이제 취소됐다가 을미개혁 때 다시 이제 실행되죠. 자,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화파 활동과 경제정책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자, 개화파들은 이제 그 당시 개화 지식가, 그 다음에 해외 견문호, 고종의 시임을 얻었고, 고종도 나름대로 개화 정책을 하려고 했죠. 이 사람도. 예. 그 다음에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그래서 반문고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한성 승부를 간행을 하고요. 그래서 개화사상 보급하고 지식을 대중화시키고, 우정국, 전환국, 기기착. 그래서 이제 여기 전환국이랑 조폐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화폐를 이제 발행하는 기간이야.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조선시대 때는 여러 지역에서 찍어냈어. 그래서 오군영에서 찍어내고 호주에서 찍어내고 통일화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통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조폐공사처럼 전환국을 만들었고요. 기기창은 이제 영성사 이제 다녀와서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죠. 그 다음에 전원국, 기서 구입, 그 다음에 이제 간민학자, 그런 것들, 유학생을 이제 파견하는 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박용호 같은 사람은 강주에서 이제 1000명 정도에 대한 군대 훈련하고, 훈련시킨데, 이게 나중에 이제 갑신년대 때 박용호가 이걸 동원하려고 해요. 예. 자, 그 다음 농업기술 도입을 하면, 그 당시 이제 농민경제 안정과 농업생산 향상을 통해 국가재정 확보하기 위해서, 1884년에 이제 최경석이 농업 옥축 시험장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년제 농학당, 농정 심편, 그 다음 농정 차로 등이 있는데, 요런 것들, 그러니까 농업 옥축 시험장이나 농학당 등등을 만드는 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미국에 영향을 받아요. 미국의 어떤 기술,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예문과 관련돼갖고 이제 공군의 기출문에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근대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근대 문물의 도입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개화 정책 이후에, 문호개방 이후에 이제 그 정부는 개화파 인물들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그 당시 이제 개혁을 추진했고 척사 정책을 포기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파견됐던 것이 그 수신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 파견했던 것이 이제 영성사, 일본에 또 하나 파견이 조사시찰단,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수신사를 이제 볼게요. 수신사는 예전에 통신사를 파견했죠. 통신사는 우리가 주는 외교죠. 근데 수신사는 이제 받을 순자라고 돼 있으니까 뭐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간 거야. 그래서 이걸 왜 파견했냐면, 주로 이제 일본의 문명기하 상황과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파견했고, 일본 이제 파견하는 과정에서 조약 개정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한번 같이 처리하려고 파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1, 2차만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3차까지 있죠? 3차 수신사까지. 자, 1차 수신사는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됐죠. 일본은 이제 자기가 잘난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우리를 잘 따르면 이렇게 잘 해주겠다 하기 위해서, 이런 근대화적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초빙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요청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손님 잡으러 갔기 때문에 일본이 되게 윤숭한 대접을 해요. 그래갖고, 일본이 이제 정계 연애를 초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군성, 육군성도 방문해주고, 일본의 근대 시설 같은 거, 전신, 철도, 대포 제조, 군사 기계, 이거 다 보여줘. 그래놓고는 보여주면서 이제 뭘 암시시키는 거야. 이만큼 일본이 강력한 나라다. 이런 걸 조선에게 좀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김기순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 김기순이 기획문을 써요. 일동 기후를. 그래서 좀 일본의 신문물을 소개해주는 그 일동 기후를 했는데, 그 일동 기후에서 이제 한 말이 뭐냐. 그니까, 그때 그 고종의 올림 보고에서 일본의 부강은 전적으로 통상에 있다. 그래서 일본의 개화된 모습을 소개하면서 또 조심스럽게 또 비판하는 모습도 보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수신사인데, 2차 수신사는 1차 수신사가 좀 달라. 이거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간 거야. 왜냐면, 그 당시 조약 개정도 있고, 그 다음 헌화 문제, 해결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헌화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일본이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우리하고, 인천학식 맺었죠. 개항을. 근데 나머지 2개는 차후에 논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 일본의 요청대로 원산과 인천을 개항을 했어요.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청한 건 또 뭐냐면 미국의 유출 방지를 좀 해달라. 그리고 관세를 좀 설정해달라. 근데 일본 애들 이거 들어주나? 안 들어주지. 이거 노. 그래서 만나달라는 걸 질질 끌게 된 거야. 이때는 좀 찬밥 신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유출 방지나 관세 문제를 일본 애들 상대를 안 해주고 질질 끌고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 당시 갔던 김홍준이 좀 심심하잖아요. 일본에 있다 보니까. 그래갖고 어디를 자주 갔냐면 저쪽 청나라 일본 주지의 청나라 영사관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영사관에 있었던 항주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사관이 공사관이네요. 이 공사관에 가갖고 그때 이제 주일천국 공사관이 항추신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담화를 냈어요. 그래서 담화라는 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담화는 중국어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필담이야. 한문호. 근데 이제 필담하다 보니까 정리하기도 좋죠. 그러니까 항추신이 이제 그러면 그 김홍준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담화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갖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준 거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조선책략이죠. 예. 그래서 조선책이 왕한테 올리고 이렇게 유포되고 이렇게 했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월남망국기인가요? 그 월남망국기가 누가 썼는지 아세요? 양치차오가 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양치차오가 이제 어떻게 쓰면 베트남에 이제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판포이치오인가? 네. 그 판포이치오하고 랑치차오 간에 얘기를 나눈 걸, 필담 나눈 거를 정리해서 만들어준 것이 월남망국기야.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경로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고 수신사 일기를 썼죠. 그래서 보통 김홍직이 작성했는데 보통 갔다 오면 그냥 갔다 온 걸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보면 보고서 써야 돼. 이런 것들 해갖고 왕한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연 같은 책들을 이제 가져요. 정강을 쓴 책인데 그래서 그 당시 이연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을 개발하고 통상을 장려해 부국강부를 이루고 만민공복을 실시해야지만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데 하여튼 이런 책들을 가지고 그래요. 예, 등등.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이게 2차 수신사고요. 여기는 없지만 또 제3차 수신사가 있어요. 제3차 수신사는 뭐 때문에 이제 갔냐면 그거는 이제 제물포 조약 아시죠? 제물포 조약을 이제 맺고 나서 그 내용 중에 이제 일본에 이제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모군란 때 사죄단으로 간 거야. 제3차 수신사는. 그래서 이제 태극기 사용에 대해서 그때 태극기가 제3차 수신사 때 처음 사용했다. 교과서에 있고 어떤 책에서는 태극기 사용에 대해서 제3차 수신사가 아니라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처음 사용했다.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하니까 청나라 보니까 미국은 아메리카 선종기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용자 하나 만들어갖고 급히 만든 것이 이제 태극기였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요즘에는 좀 약간 앞서 있다는 식의 설이 많아요. 제물포 조약이나 제3차 수신사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조선책략이죠. 조선책략은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청나라주의 참사관이었던 항주쉔이 그 당시 지었던 조선 외교 방략이 조선 책략인데 그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외교론과 부국강정책 이렇게 나눴어요. 외교는 방아책이야. 아시아, 그러니까 아라사. 아라사는 뭐지죠? 러시아죠. 러시아를 막는 방법을 이제 적어놨죠. 그래갖고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야.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아시아권, 동아시아권의 공로의식을 바탕. 공로의식이라고 뭐냐면 러시아를 경계하고 공포성 경계하는 의식.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남하 정책 때문에 영토가 지금 깎아먹고 있었잖아. 그래서 뭐 세방론이니 뭐 이런 말도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부국강경 정책은 자강책으로서 유럽과 여러 나라 통상, 서양의 기술 습득,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구성이 됐고요. 이 조선 책략이 이제 가지고 오니까 그 당시 이 조선 책략이 널리 유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죠. 이거 외워두셔야죠. 한 3가지는 볼 수가 있는데 조선 책략 유포 영향.
자, 조선의 개화 정책에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적극적인 개화파들을 등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가 미국과의 수요 조약을 체결한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위전 척사 운동을 격화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유생대 집단 성수가 뭐예요? 영남 만이소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위전 척사 운동의 몇 단계가 되죠? 3단계였던 개화 반대 운동.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료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기출문제에서 114페이지 펴볼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보기의 사료가 당시에 전국에 끼친 영향을 쓰시오. 뭐 이거는 뭐 해석할 필요 없겠죠.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척사 운동을 확대시켰다. 그 영양 관련된 내용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2번을 이제 볼게요. 2번은 보기와 관련된 인물과 내용에 관련된 설명을 받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은 이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요거는 이제 뭐 김홍지 칠레파 형상? 아니죠. 이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2번은 양이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 이거는 척합의 내용이죠. 그래서 서양세력 배제니까 이제 중국의 간섭 배제는 틀리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그 정양홍에 관련된 내용은 맞긴 않는데, 이거는 이제 정전제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 뭐와 관련된 거, 탕론에 있는 천자 추대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유독공의 한반도 중시 협선사가 극복. 맞죠? 그래서 그 고씨가 망하고 김씨가 나서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유독국을 받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3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서 1870년대 초기 개화파 성성에 영향을 준 사상을 고르시오. 자, 이거 금방 고르죠. 북학사상, 그 다음 문명개화론, 중체서형. 네. 근데 강화파는 이제 관련이 없죠. 뭐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양명학과 관련된 거니까 상관이 없죠.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봐야 되겠네. 4번. 예. 4번은 위전척사 할 때 같이 보자. 이거는. 예. 어차피 위전척사 운동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제도의 개혁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당시에 동도서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청나라 제도를 이제 모방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영성사를 파견을 통해서 청나라의 어떤 조선의 청원이 청나라가 수용되면서 그때 이제 처리기구 통리기무함을 설치하게 되고, 이 통리기무함이 그 당시 이제 그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개화 정책, 그 민씨 정권의 이제 그 개화 정책 목적은 뭐냐? 그 당시 그 신문물 수용과 부국 강병, 그 주체는 민씨 쪽과 온건개화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직도 개편이 됐는데, 이 조직 개편은 이제 신사윤왕당 파견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신식군인 별규 설치, 군제 개편, 미국을 비롯한 서양 제국 간의 어떤 수호 조약 체결 등등 해서 개화 정책이 그 당시 중요한 문제가 됐으니까 이걸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기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기구로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종전의 정부 조직은 이제 거기 보면 일단은 그 군대가 이제 있었죠. 군대가 5군형이 있었는데 5군형을 뭘로 개편했어요? 2형으로. 그래서 별기군을 이제 이형으로 개편해서 무이형하고 장어형으로 개편되고, 그 다음에 군대군 90군대는 그리고 별기군이란 신식군대를 뒀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군 있고, 이게 거꾸로 됐네. 그 정부 조직 개편하고 군대 현재 개편 있죠. 그 내용이 거꾸로 됐어요. 좀 수정해 주시고. 자, 의정부 밑에 이제 통리기무함을 뒀죠. 이 통리기무함은 그 당시 그 중국의 총리기무함 있죠. 그걸 이제 벤치마킹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냐면 외국과 관련된 내용들 다 이제 뭐냐면 처리하는 기구로서 뒀고, 이 통리기무함 아문에 그 속사로서 12사를 뒀어요. 그래서 이 12사를 보면 이제 사대사, 교린사, 뭐 국문사, 변정사 등등등 있는데, 이 사대사하고 이제 교린사는 그 1882년에 대청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가치도선 따로도서 안 되겠다. 똑같이 달아야 된다 해서 동문사로 개편됐어. 동문사.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 뭐와 관련된 서양과 관련된 일본과 서양과 관련된 어떤 근대 문물 수용
이와 관련된 이제 기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리기무화문은 이제 나중에 임오군란 이후에 잠시 폐지했다가 다시 뭐냐면 개편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통리, 통상, 교속, 통상, 사무화문, 외화문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통리, 구국, 사무화문, 내화문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외화문은 갑오개혁까지 종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화문은 이제 의정부에 나중에 통합이 돼요. 1884년에.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11사가 있죠. 예. 그리고 군사조직 5군형의 이유영, 교정변대, 또 외별기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사관 양성제도였던 영무공업 같은 것들 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별기군이 잘못된 이제 명칭이라는 이제 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별기군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그 교정변대라는 별기군을 교정변대 별기군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별기군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교정변대 별기군을 했고 별기군은 이미 훈련 동안 있었던 건데 이 그때 군대 명칭을 별기군의 명칭을 잘못 풀이한 데서 온 거다. 원래 있었던 부대인데 잘못 마전돼갖고 우리는 그냥 별기군 그러나 그 신식 군대들. 근데 뭐 별기군이 그게 잘못됐다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어떻게 분류든 간에 이미 그렇게 인식됐으니까 그냥 별기군 외워두시는 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무공원 같이 사관양성제도를 두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관양성은 장교를 양성하는 건데 미국으로부터 군사교관을 초빙해서 1888년에 정식 출범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전쟁을 계기 위해서 조선에 진출한 일본군이 1894년 7월에 조선을 무장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게 이제 되는 건데 하여튼 초기 때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 사관 양성제도에서 장교를 양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기물처를 설치했는데, 기물처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같은 군국 기무, 군사 기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하는 기구인데, 이게 이제 갑오개혁 때 뭘로 계승 발전됐냐면, 군국 기무처 계승 발전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간생처, 해관 설립 같은 등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 문물 시찰 관련돼 갖고 이제 그 행정과 그 군사개혁에 필요한 정보 업계에서 그 당시 근대 개혁과 관련된 이제 여러 시찰단을 파견했는데 그 당시 이제 중국에 파견된 것이 영선사고 그 다음에 일본에 파견된 것이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미국에 파견된 것이 보빙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조사시찰단이에요. 이 조사시찰단의 이제 그 명칭은 조자는 뭐냐면 조선이랄 때 조자 있죠. 아침 조자. 사자는 선비사자. 시찰단이라는 건데 조선의 선비 중에 시찰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신사유람단, 그다음 일본 국조조사단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정세파악 그리고 통일기무 아문의 운영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 파견된 건데 이때 이제 파견할 때 몰래 파견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암행어사 파견한 식으로 이제 왕이 이제 그 파견 목적이나 이런 것도 안 알려주고 그 뭐냐면 너희들 이제 그 동대문 밖으로 나가서 일지를 봐라. 퍼보니까 당장 부산으로 가서 일본 건너가서 그 시찰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그 몰래 파견했냐면 그 당시에 조선 책략 유포되면서 그 위전척 사원들 격화됐었거든.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제 하여튼 개화정책 빨리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갖고 몰래 파견했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파견돼가지고 이제 뭐냐면 쭉 돌아오고 그 당시 이제 많은 것들 보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당시 여기는 안 나왔죠. 문경사견이라는 또는 글을 쓰거나 시찰기 같은 것들을 썼어요. 일본 시찰기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왕한테 올리고 널리 또 유포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성사가 있는데 영성사는 중국에 파견했죠. 그래서 조선이 이제 청나라하고 약정을 맺어서 그 당시 이제 군기제도의 기술습들을 위해서 천진기국에 공학도를 파견했는데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좀 어린이들 많이 파견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좀 공부 좀 하고 배우라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면 배우려고 해도 그 기본이 있어야 배우지. 수학적 기본이나 과학적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온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워낙 의도하지 않게 이제 하고 도중에 또 돈도 없고 하니까 도중에 그만두고 이제 왔는데 하여튼 그 결과
서양의 선진 과학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이 도입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식 현대 기술과 과학 기술 서적이 대량으로 도입을 해서 나중에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근대 변기 공장의 때 기기창이 그 상청동 북창에 설립됐죠. 그래서 청에서 또 구입한 증기기관을 또 사용했고, 김윤신이 거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기기를 다루는 법을 모두 배운다고 해도 기기를 구매해요. 무기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돌아가서 시험할 곳이 없다 해갖고, 무기 공장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기계만 수입하면, 그러니까 무기만 수입하면 안 되죠. 결국에 자주국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자기가 만들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기기창 같은 것들을, 그 당시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빙사도 이제 1883년에 이제 파견했는데, 보빙사라는 것은 뭐냐? 미국 측의 공사 파견의 답례로 그 당시 이제 민영익을 이제 정권대사로 해서 보빙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대충 한 11명 정도? 일본 통역관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파견했는데, 이 보빙사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은혜에 보답하다는 뜻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1883년에 보냈는데, 이때 이제 보낼 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양복은 안 입고 상투 튀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잉글리시를 몰랐어, 영어를.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통역을 했냐면, 거기 일본인 통역관이 있죠. 그리고 거기 중국인 한 명이 끼어 있죠. 이중 통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말로 이제 막 얘기를 하면, 그 중국인이 이제 뭐냐면 듣고 있다가 일본말로 얘기해요. 일본말로. 그럼 일본 사람이 이거 듣고 다시 영어로 얘기해. 그래서 이게 이중 통역을 해가지고 했던 거죠. 예, 영어를 그 당시 몰랐으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했지만 이제 그때 이제 와갖고 그 당시 무역탕지에서 크게 보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영이 일행이 이제 그 아사 대통령을 항할 때 그 당시 그 이마가 닳도록 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도 이제 살렸다면서 깊이 답례를 하고, 이런 것들 이제 해가지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분위기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목적은 미국과 세계로부터 자주 독립국가를 공인받고 미국의 선진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미국부터 이제 여러 가지 또 선진 문물 도입했죠.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게 우체국하고 농업기술 같은 것들 다 여기서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민영익을 정권대사로 홍영식, 서강복, 유기준 이런 사람들이 파견됐고, 의의는 이제 보면 국서에 대조선국, 대군주라는 것을 최초 사용했다. 그리고 강서연호를 폐기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뭐냐? 청일전쟁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에서 이런 게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미국 신문에 게재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다른 국가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한자를 쓴 게 아니라 한글을 쓰고 있다. 독자적 고유 포옹자가 있다는 걸 가시했다. 그래서 조선이 중국과 일본과 상이한 나라고 독자적인 고유한 문자를 사용한 나라다. 이런 걸 알려진 게 된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같이 묵잖아.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인데. 예. 자, 하여튼 그 결과 이제 중국의 최초도 이제 조선 최초 세계 일주를 하죠. 누가 하죠? 아까 6일준이. 그리고 미국 문화를 수용하고, 그 미국의 최초 이도 유학생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미국의 선진 영농기술 도입하고, 미국식 우편제도. 그 다음에 미국식 교육제도를 또 도입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홍영식 같은 사람이 이제 미국 교육제도를 본받기 위해서, 미국식 미국 제도를 이제 본받아서, 인재 양성을 건의하고, 일본보다 미국이 더 교육제도가 좋다. 훨씬 발전된 국가라고 평가를 하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식 교육제도 또 받아들이자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위전 척사 운동을 이제 보죠. 자, 위전 척사 운동은 의미는 뭐냐? 위정이라는 것은 받은 걸 지킨다. 자, 이런 거는 받은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예? 받은 것은 성리학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죠. 이 성리학적 가치관은 이제 중국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선 중화주의 거, 성리학은 이제 뭐냐? 토착화된 거죠. 우리 거야. 이거는. 그래서 성리학은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을 지키고, 그 다음 척사는 뭐죠?
사악한 걸 물리치자는 거야. 이단을 이때 이단이라는 건 뭐냐? 원래 이단이라는 건 근본을 같이 했지만 끝이 달렸다고 이단이 되잖아? 근데 이제 이때 이단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때는 이제 뭐와 관련된 것이냐? 서양의 문물 제도, 이런 것들 물리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데, 자, 위전적 사운드의 주도층은 당연히 그 성리학을 신봉하는 보수적 유생들이죠. 이항로, 기적진, 최익현, 그 다음에 뭐 김평무, 이면소 등등등등 있는데, 근데 약간 성향이 좀 달라. 이들은 되게 이제 유리론자예요. 유리론자. 유리론자 19세기 때 이제 등장했던 그 성리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리론자를 뭐라 했어요? 니와 기 중에 두 개를 동등하게 본 게 아니라, 니를 강조하고, 기를 종속시키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유기론자들은 기를 강조하고 니를 종속시키는 사람들이고, 예, 이렇게 보는데, 이항로, 기정지, 최익현 같은 사람들 초창기 때 이제 그 위전척사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1, 2단계 때는 되게 이슬 사람들, 되게 노동 명망가 출신들이야. 이 사람 직권층들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3단계 있죠. 영남 만이소 이렇게 할 때는 이만소 이런 등등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남 만인도, 영남 남인 계통이야. 얘도 유리론자지만 좀 집권 세력에서 좀 멀어진 사람들이죠. 아웃사이드 양반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전척사 운동은 4단계로 알려진 거 아시죠? 그래서 통상반대운동 1860년대, 개항반대운동 1870년대, 개화반대운동 80년대, 항일의병운동 90년대. 그리고 이제 대개 상소운동 형태로 전개를 됐죠. 자, 거기 이제 그 내용을 첫 번째 단계를 볼게요. 자, 공부하실 때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사료도 이제 같이 공부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한글 사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대표사 몇 개가 있으니까. 굳이 이제 한문은 모르더라도 한글 사료를 계속 푸셈이 있는 사료를 계속 눈에 발려두면 어떻게 돼요? 한자 하나를 하나 해석하지 않아도 어차피 전체 개요가 보이니까 쓸 수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통상 반대 운동은 이제 대원군 시기 때죠. 그래서 이제 대원군 시기 때 이제 정부 정책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데, 그래서 배경을 보면 열강대 통상 요구와 병익양요, 신민양요 이런 것도 있었고, 주도 인물은 이항로, 기정진 이런 사람이야. 이항로, 주전로, 기정진, 척사손, 약물 뭐야? 서양의 제품들이죠.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서양의 그 제품들이 들어온 걸 막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개별상소 중심으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호남 지역의 어떤 의병 운동의 어떤 사상적 지주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남 의병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되게 그 이항로와 기정지 그 밑에 있는 산하의 그 제자들이야. 제자들. 그 다음에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서양의 무력 침략에 대항해서 척화 주전론을 주장하고 대원군의 통상 수교 후보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금당론, 양화 배척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지 말고 양화를 배척하자.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뭐 관련된 논리를 하냐면, 만약에 서양에 이제 그 공산품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들은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뭘로 하죠?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죠. 유한하죠. 그래서 무한한 거와 유한한 걸 교환하면 결국엔 누가 경제 파탄나는 거야? 우리 경제 파탄난다고 해서 막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 입장 볼 때 상당히 뭐냐면 현실적으로 본 거야. 네, 현실적으로. 그 뒤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교환론, 그러니까 생필품과 공산품이 교환돼가지고 하면 경제가 파탄될 것이다. 이게 최익현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주장한 거야. 이항로나 이런 사람들이. 교과서 나와요. 최익현은 이항로 기정지와 같은 분이냐니까 노동 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논리를 그냥 받아들여서 같이 상수에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익현의 그 뒤에 있는 오후 불가손의 그 내용이 있다고 해서 최익현이 처음에 주장한 게 아니라 이항로와 기정지 같은 사람들 그 전 단계에도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다. 논리였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870년대 들어가죠. 70년은 이제 대표하는 위전척 사운드 키워드가 2개가 있죠. 외항일체론과 개항불가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외항일체론은 아까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때 이제 맺어지니까 이제 많은 비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고종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양과 통상수교를 맺는 게 아니라 예전에 교린관계에 있었던
일본과 통상수교를 맺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익현이 말하기를, 지금의 외와 예전의 외는 다르다. 지금의 외는 뭐죠? 서양과 연결된 외다. 그래서 곡 서양이 외였다. 외는 이제 서양놈이다. 그래서 외양일체로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개항은 불가하다.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최익현, 김평무, 유중근이 있는데, 이 김평무하고 유중근은 이제 2학년 제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노론 출신이거든요. 되게 거의 대부분. 그래서 1, 2단계까지는 거의 노론 출신의 이제 직권파들이, 일으켰는데, 요때 이제 내용을 보면, 최익현이 그 유명한 오불가소론이라는 상소를 올렸죠. 그래서 이제 지부, 복골, 처, 하의소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경복궁에 가가지고, 도끼를 옆에 두고 이제 궁궐에 엎드려서 상소문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도끼를 이렇게 찌고 내어찍고 그 기둥에 찍고 거기에서 상소문을 올리고 만약에 이걸 안 들어줄 경우에 이 도끼를 끊어서 내 목 치겠다. 비장한 각오에 올린 거야. 물론 안 들어줬다 해서 도끼 그 목을 치는 건 아니고 이런 상소 형태가 꼭 그 최익형만 했던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역사 보면 이렇게 많아. 그 당시 관리해야 어떤 상소 형태야. 자신의 어떤 비장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일본의 침략에 국가 자존심이 손상당할 수 있고, 그다음 아까 말했던 손으로 만든 공산품과 무한하죠. 그다음 땅에서 유한하게 생산된 농산물이 서로 교환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경제가 파탄된다. 이런 논리를 제공했고, 천주교 학사에 대한 미풍 양속의 어떤 파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양과 마찬가지로 외양일치론 이런 것들 주장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오불가소론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0년대에 넘어가죠. 개화반대 운동 3단계 또는 식사천상 운동인데 식사년에 일어났다 해서 식사년에 일어났다 해서 척상 운동이죠. 요때부터 이제 그 위전척상 운동과 그 정부가의 대립구도가 형성이 돼요. 네, 이제 예전에 협력관계였다가 2단계는 가독이 거쳐갖고 3단계는 대립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때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조선책략 유포죠. 그래서 조선책략이 유포되고 이제 이에 반발해갖고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이제 뭐냐면 그 미시험과 그다음 고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정부 운동을 발전된 그 운동이었는데 그 주도했던 인물들이 이제 뭐냐면 김평무, 이만소, 홍제학 유원식 이런 사람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누구냐? 그 이만손이라는 사람이죠. 이만손. 이만손은 그 영남 유생이에요. 남인 출신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유명한 무슨 마니소 썼어요? 영남 마니소를 주도했죠. 그래갖고 이 마니소라는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올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서명을 받고 올린 거야. 그러니까 집단 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근데 이제 본문 내용보다는 그 소장이 그 이름에 있죠. 연서 내용이 더 많아. 그래서 보통 쭉 펴보면 100m 정도 넘어. 예. 영남 마니소는 주로 영남 유생들이 주로 했던 것들인데, 요때 처음 올린 건 또 아니에요. 조선 후기 때 영남 지역들이 되게 지금 정권에 소외됐던 남인색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정치에 방해하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많이 해. 상소할 때도. 그래서 영남 마니소 같은 그런 마니소 형태의 어떤 상소 운동을 같이 많이 펼쳐요. 그래서 그 비변사 등록을 보면 그 내용보다도 그 10,000명이 더 많아, 이름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연명이 있으면 보통 한 명 매, 9,099명, 이렇게 하겠죠. 몇 명 써놓고. 그게 다 아니라, 비변사 등록을 보면 10,000명을 다 적어놔요. 그 뛰어난 기록 정신, 대단해. 그 조선이라다가.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오는데, 이 영남만인소에서 이제 읽고, 이 열받은 거야. 뭐냐면 이제 이게 누가 썼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만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유배까지 가요. 예. 근데 홍제학이 올린 또 상소를 더 하죠. 이게 만원 척사소를 올렸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고종을 친정이해서 고종에 친정하되 서양 문물과 양학이 만연되고 종모사직이 위기에 빠졌는데 다 고종 탓이다. 너가 무능해서 그렇다. 그리고 통리기무 합과와 오이제 부활을 주했는데 이걸 읽으면 고종이 이제 영남 안소까지는 좀 참았어. 그래도 좀 예의는 있게 썼으니까. 이건 완전 개판인 거야. 이제 자기 욕하고 막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이제 불러내서 뭘 했다? 능지처참 시켜버려. 홍제학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말을 하더라도 좀 약간 남의 비판하더라도 신경을 좀 약간 자존심 건드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자존심 건드렸고, 거기에 또 왕족국가인데, 자, 거기에다가 또 대원군이 또 거기 나서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 이재선 사건이 나와, 이재선. 이거 뭐 중요한 사건은 아닌데, 그때 대원군을 따왔던 이제 지지세력들이 대원군의 재집권 쿠데타를 이제 내세워요. 그래서 대원군을 내세워서 누굴 이제 왕으로 내세웠냐면 대원군의 서자였던 그 고종이 이복해였던 이재선이라는 애를 내세워서 왕위를 추대해서 대원군 건재를 복위시키는 사건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국왕 폐위 쿠데타가 이제 미수 사건 하겠죠. 결국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민주정권에 대한 어떤 그 반대파의 억압, 민주정권이 그 다음에 민비와 대원군이 격화되고 그 다음에 대립이 격화되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러는데 이재선 사건 때문에 이제 고종하고 완전히 흥성대군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야. 이제 사이가 예전에도 안 좋았는데 그렇다고 아버지를 잡아서 영모죄로 이제 족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성리학적 국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이모군란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민씨 죽을 때 이제 명성황후 죽을 때 이제 그 일본군이 강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 경복궁 앞에 놔뒀잖아요.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흥성대원군하고 이제 고종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종이 이제 거의 아들에 의해서 유폐당해요. 청나라 돌아온 다음에.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돼? 흥성대원군이 죽었는데 아버지 장례식인데 고종이 안 갔어 그냥. 그러니까 성리학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근데 그만큼 뭐냐면, 갈등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의 갈등이 너무 심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좀 약간, 얼굴이 잘 잡히네. 어저께 내가 이게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녹화에 초점이 안 잡혀서 얘가, 그래갖고 처음에 강의 듣는데 이상이 없는데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좀 강의 보는데도 좀 이상하더라. 나도 내가 그 점검했는데 그래갖고 이게 화면이 좀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아까도 양해 말씀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초점이 지금 잘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켰다가 지금 새 거라서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끄고 화면 좀 내리고 그냥 음성만 들으세요. 음성만.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홍제야 그 상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1890년대 들어가면 이제 항해우병 운동과 연결되죠. 그래가지고 그다음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통해서 일어난 게 항해우병 운동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90년 의병 운동과 연결되고 190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그 뭐냐면 일본은 이제 근대적 동독국가로 인식하죠. 예전처럼 이제 오랑캐, 이적 이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만민공법체제, 그러니까 그 국제법에 입각해서 을사조약의 당위성, 그러니까 부당성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돼요. 외교의 필요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차 유림사 사건을 일으켰던 파리 장사 사건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3.1운동 이후에 이제 파리 강화회의를 할 때 137명의 유림들이, 뭐냐면, 그 탄원서 올려. 그래서 이제 자주 독립의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유림사 사건으로 발전되거든요. 1차 유림사 사건. 그래서 이런 것도 이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의의와 한계를 보면요. 의의는 반침략, 반외세적인 자주운동이었다. 근데 이제 한계는 조선왕조의 전제주의 전제 정치나 그 다음에 지주정치의 봉건적 경제체제, 양반주의의 차별적인 신분제도, 성리학적 유일사상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들의 논리가 꼭 맞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정확히 봤어. 인식은 정확해요. 예. 근데 뭘 제시하지 못했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의도 자체가 좀 약간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것들이 좀 강했어요. 근데 개화파하고는 이제 좀 대비될 수 있는 게, 위전척사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진정한 보수다. 이 사람은 절대 굿하지 않고 끝까지 항해운동을 했죠. 그래서 그 개화파들은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따라서 친일파 매국놈이 됐지만 그 당시 위전척사 운동은 명분과 의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명분과 의리를 위해서 뭘 한 거야? 독립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항해를 우병하거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느 계열이 많으냐면 위전척사 운동 계열이 많아요. 이에 반해 개화파들은 뭐죠? 상당수가 뭐가 됐다?
친일파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계약꾼이라고 붙이는 만큼 꾼자를 붙이잖아. 부정적 인식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뭐 최익형 같은 사람이 이제 진정한 수구파, 그러니까 수구파, 보수파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의 보수파하고 좀 질이 달라요. 얘네들은. 지금의 보수파들은 시민 논리를 추구하잖아. 근데 예전에 그 보수파들은 시민 논리가 아니라 명분을 추구해. 예.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 좀 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 좀 정리할 겸해서 좀 쉬었다가 좀 할게요. 이 부분은.